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전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속 가능성의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원칙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크게는 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지속성인데 밑에 문화적도 같이 나오죠. 사회문화적 지속성, 그리고 생태적 지속성, 뭐 여기에 교육적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걸 원칙으로 하고, 그것의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게 지역 주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호스트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호스트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관광, 그리고 앞으로의 관광, 그리고 현대적 관광의 트렌드에 있어 갖고는 관광객의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호스트들한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따는 거죠. 변했고 트렌드 자체도 그렇게 이제 변해 간 지가 꽤 됐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갖고 지속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존적 요소라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막 겹쳐서 나오는 건데,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거 아니면 유적, 유물 그런 게 다 뭐예요? 사회 문화적인 어떠한 보존적인 요소들이죠. 아니면은 어떠한 생태적인 요소도 하나의 보존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떠한 원칙들이 있다. 앞에 있었던 게 또 나왔네요. 나오고, 자, 그러면은 현실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실제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UNWT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관광객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야.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지역 주민의 만족도죠. 자, 우리가 분명히 관광 얘기를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관광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 자체는 패러다임 자체는 관광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UNWTO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뒤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앞에다가 써놓는 게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고 뒤에 게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일 앞머리에 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지역 주민의 만족도죠, 결국. 그래서 관광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 그래서 관광 활동에 의한, 그럼 누가 하는 활동입니까? 관광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관광객이 어떤 사회나 문화에서 와서 돈을 쓰는 행위, 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한 뭐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도 만족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광 기업이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오는 어떤 관광 개발에 대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관광과 연관된 그 무엇인가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관광에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은 당연히 관광의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관광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누면 관광 분야에서 일을 해.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광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면에 나는 관광에 의해서 직접적인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에 대한 또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광에 대한 어떠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관광의 지역 주민의 어떤 관광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 만족도 같은 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관광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주민의 만족도인데, 이 지역 주민의 만족도에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 삶의, 그러니까 공간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들과 공유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공유하는 데서 나타나는 어떤 수용력 문제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불편함이에요. 그 불편함 자체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이득이 있다라면은 사람들이 그 불평 불만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
어떤 서비스를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러고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 있으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도 어떤 경제적인 직접적인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관광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에 자기 활동을 해서 만족할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가 이렇게 손해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관광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밑에서도 등장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방식.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뭐 그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공중 위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간접 서비스 자체에서 사회적 서비스가 좋아진다라든지 그러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관광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의 만족도의 그 핵심 개념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 미친 관광 영향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비율,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지역에 미친 관광 영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면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 대비 관광객의 비율이 많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리고 점점점 지역 주민 대비 관광객의 비율이 늘어난다. 라는 것은 그곳에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역에 미친 관광의 영향을 봐야 된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비율을 일단 먼저 한번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새로운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도입이에요. 그러면 관광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어떠한 기반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었다라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에 어떠한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도입이 됐더라. 그러면 분명히 지역의 관광이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그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지역민들한테 어떠한 이득을 줬다라든지 편리함을 줬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미치는 관광 영향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새로운 기반 시설 및 서비스가 도입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심한 경우, 그러니까 더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이러한 기반 시설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관광객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 여기서도 결국은 지역에 미친 관광 영향에서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냐면 지역민이에요.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어떠한 관광객의 오므로 인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증가. 그럼 사회적 서비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공중 위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관광지가 개발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떠한 의료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다면은 관광이 들어옴으로 관광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관광 전문대학교 관광에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직업학교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증가하고 동시에 병원이나 이러한 관광객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을 나아지게 하는 어떤 공중위생이라든지 얘네들은 상하수도가 별로 안 좋았다면 상하수도 새로운 기반 시설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서비스 그 상하수도가 하면서 위생 자체가 좋아지고 어떠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떤 병원이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학교가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치안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 서비스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역의 관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관광 그 호텔만 많아지고 그냥 유흥시설들만 많아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기반 시설 및 서비스 혹은 사회적 서비스의 증가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관광지가 개발된다고 관광에서 놀고 쓰는 이런 것만 잔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사회적인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지역에 미친 이제 관광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관광객의 만족도. 이제 드디어 관광객이 나왔네요. 자,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려면 당연히 관광객도 만족해야죠. 관광객이 만족 안 하면 일단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겠죠.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호스트 얘기를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관광객이 호스트가 행복해야지 관광객이 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호스트 위주로 다 하는데 관광객이 안 가.
그건 관광이 아니죠. 예,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관광객이 당연히 만족을 해야지, 만족을 하면 항상 등장하는 거 있죠. 만족을 하면 재구매할 것이고 재방문할 것이고 긍정적 입소문을 낼 것이고,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하다면 충성도와 로얄티가 쌓일 것이고, 그러면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든지 지역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릴 것이고, 자, 이런 식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만족을 해야지 반복적으로 방문을 하든지 좋은 입소문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광객의 만족도는 들어가야죠. 근데 이게 1순위가 아니라 세 번째 써 있는 거 보면은 지속 가능한 관광객은 관광의 만족도 못지않게 어쩌면 더하게 지역에 관련된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뭐 현재의 트렌드하고도 가장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관광객의 만족도는 그냥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측정을 하냐 그러면은 보통 그냥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근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호텔은 만족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만족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번 여행 만족하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근데 나는 제일로 중요한 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숙박시설은 만족했는데 F&B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숙박시설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할 확률이 높고, 나는 F&B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숙박시설은 아무리 만족해도 전체적인 평가에서 불만족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쪼개요. 다 쪼개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의 변수를 그룹핑을 져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다면 전에 있었던 자료를 갖고 해요. 실제로 연구를 하면은. 그래서 뭐 숙박시설에 관련된 거에 대한 만족도, 그러면 숙박시설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뭐가 갈립니까? 숙박시설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만족도, 가격, 지불한 돈에 대한 거, 위생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외관 인테리어도 들어갈 것이고, 내부 서비스도 들어갈 것이고, 뭐 물에 관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 많은, 그러니까 대학원 가면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거 많이 해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런, 이제 뭐라 하냐면 그런 설문지죠. 뭐 그런 거 이제 문항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관광객의 만족도라는 게 그냥 한 가지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만족을 해요. 뭐 숙박도 숙박에서도 막 쪼개고, F&B도 F&B에서 막 쪼개고, 교통도 교통에서 쪼개고, 뭐 다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그냥 크게 잘라서 얘기할 때 소비한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 뭐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갔는데 내가 쓴 돈이 이것에 대해서 여기가 만족스러운 곳이냐, 아니면은 괜찮긴 한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겠다, 돈에 비해서 비싸라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등장하는 게 돈의 가치라는 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얘기를 할 때도 역시나 관광객의 만족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내가 쓴 돈에 비해서 그 서비스가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 만약에 쓴 돈에 비해서 만족하지가 않아요, 비싸다고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한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 숫자로 보면은 재방문객 비율이죠. 예, 만족도가 높으면은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재방문객이 늘어나고 긍정적 입소문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관광은 그 재방문객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만족을 해도요, 재방문이 막 활발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제주도에서 힐튼이 너무 만족스러웠어, 제주도 여행이. 자, 제주도에서 어떤 지역에 만족했다고 또 와야지 하지만 반복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사람들 딴 데를 또 찾아가지. 그래서 관광에서는 이 재방문객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이란 활동 자체는 어떠한 뭐 특수목적 관광 개념으로 하면은 충성도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관광에서는 만족을 해도
그곳에 다시 안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만족하면은 재방문객도 늘어난다. 재방문 비율도 늘어난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긍정적 입소문. 자,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나 특히나 호텔 숙박업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재방문객 비율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호텔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기보다는 뭐 갖고 많이 했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그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뭐 호텔의 뭐 5성급, 4성급 뭐 이런 거에 따라서 5성급이 무조건 만족이 더 높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별점 갖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별 4개 주고 별 3개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별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올리는 그 평가죠. 그런 거가 이제 직접적인 만족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혹은 그 사람들이 남긴 그 이렇게 코멘트 있죠. 코멘트를 가지고 또 연구도 하거든요.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고, 그럼 그런 단어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별점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 그래서 소비한 돈의 가치나 재방문객 비율 뭐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관광의 계절성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절성을 타야 된다, 타지 말아야 된다. 어떨 것 같습니까? 관광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계절성을 덜 타야 되겠죠. 근데 관광은 어쩔 수 없이 계절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그 계절성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이냐? 야, 이것이 뭐예요? 지속 가능한 관광의 또 핵심 개념이겠죠. 어쩔 수 없이 관광이라는 것은 그 계절성을 탄단 말이야. 타니까 그 타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줄여줄 것이냐. 그래서 관광의 계절성 보시면 월별, 분기별, 뭐 관광객 수라든지 객실 점유율 이런 걸 이제 객관적 수치로 보죠. 그러면 쫙 나와요. 아, 우리 관광지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여름 한때 뭐 7, 8월에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구나. 하지만 나머지 10개월은 거의 비어 지내는구나. 객실 점유율이 너무 낮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계절성을 많이 타는 관광지가 되겠죠. 대표적인 데가 어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관광 그 계절성을 굉장히 많이 타는 지역이 있어요. 한번 그 다른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뭐 강릉이요 속초요 그런데 강릉이나 이 속초는 도시잖아요. 굉장히 그 계절성을 타도 그게 심하게 탄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제일 심하게 탄다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보통 평창 뭐 이런 데들이에요. 태백 이런 데들. 그러니까 특히나 어디냐면 한국에서 그 저기 있는 데 있죠. 그 스키장, 강원도 쪽에 있는 스키장 있는데 그 스키장 있는 그 도시들 같은 경우가 이 계절성을 굉장히 많이 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스키 시즌에서는 어때요? 스키 시즌에서는 그 방 하나 구하기 어려워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난리도 아닌데 비시즌에서는 굉장히 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뒤져보시면 평창이나 이런 데 여름 시즌 보시면 아주 싸요. 5성급 호텔 정도 되는데 최소 4성 이상 되는 데들이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싸다는 거야. 이유가 왜 싼 이유가 뭘까요? 계절성을 심하게 타는 거예요. 막상 여름에 가면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스키도 탈 수 없는데 뭘 하냐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그것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관광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객실 점유율도 계속 높여주면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안 되면은 결국 악순환이 일어나요. 지금 한 군데가 망한 걸 하이원 리조트인가 뭔가 어디가 또 망해갖고 딴 데가 또 인수하고 막 그랬는데, 자, 겨울에는 되는데 여름에 겨울 시즌이어봤자 끼케야 3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달도 못 가지. 그런데 이제 여름 시즌이나 이럴 때 그 이외에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장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규직 수를 줄이겠죠. 일하는 사람들을 줄인단 말이야. 일하는 애들을 줄일 것이고 서비스도 줄일 것이고 결국은 어때요? 그래도 여름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불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는데 뭐 그 방식이 또 불만족을 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겨울에 스키장 몇 달 쓰자고 하기에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1년간 지속적 영업을 한 사업체 수의 비율을 보고 정규직 수의 비율을 따져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이름이 이거 어디였었지? 뭐 리츠 칼튼 같은 거였는데 하여튼 평창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름에. 그때 왜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뭐 하여튼 뭐 그냥 여름에 한번 갔어요. 싸갖고 간 것 같아요. 갔는데 5성 호텔이었었거든요. 분명히 5성 호텔이라서 갔는데 할 게 없어요. 일단 첫 번째 할 게 너무 없고, 두 번째는 이 5성 호텔은 그러니까 건물은 참 잘 져놨어요. 건물은 잘 져놓고 뭐 객실도 깨끗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일하는 직원들이 5성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수준이 뭐냐면 대학생들 같다는 거예요. 대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대학생들을 그냥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호텔 전공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프로가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5성 호텔은 시설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보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는 전체 인력 자체가 한 80% 이상이 너무 그 아마추어 호텔 같았어요. 굉장히 이제 외국으로 치면 학생 호텔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호텔 관광과 있는 데서 이제 호텔을 운영하고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실습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5성 호텔로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따지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디테일한 거라든지 5성 호텔이 가져야 할 서비스라든지 콘시어저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은 계절성을 타다 보면은 악순환이에요. 정규직 수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력도 그냥 막 갖다 쓰는 것이고, 예.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악순환 일어나다 결국은 두돈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절성이 강한 쪽에 있는 지역이나 이런 거는 그 계절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가장 첫 번째 노력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계절성을 극복할 것이냐.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온천 관광지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스키 관광지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온천 관광지는 미안, 온천 관광지도 여름에 하는 걸 신경을 쓰죠. 그렇죠. 스키도 여름에 하는 걸 신경을 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 관광이라든지 자연 생태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이고, 뭐 이런 데들도 있어요. 한국에 이제 골프랜다, 스키 관련된 리조트 같은 데서 할 게 없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리조트를 퍼블릭 골프장화 시켜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골프장이 리조트 내려가듯이 내려가면서 골프 치는 데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설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이 관광의 계절성을 탈 수밖에 없어요. 관광은 지역 특색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 프랑스의 샤모니 몽블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샤모니 몽블랑.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몽블랑 있잖아요. 브랜드도 있죠. 몽블랑, 하얀 산. 근데 그 몽블랑이 어디에 있냐면은 프랑스 도시에 있어요. 샤몬이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샤몬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 샤모니는 몽블랑이 굉장히 만년설로 유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겨울에는 거의 스키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키의 거의 성지처럼 스키 관광객들이 많아요. 별애들이 다 있어요. 가보면 행글라이더 타고 내려오면서 뭐 스키 탄 애들도 있고 막 이상한 애들 많아. 막 그런데 이상한 닭이 아니라 부럽죠. 이렇게 모험. 그렇고 겨울에는 이제 스키 관광으로 굉장히 뜨거운 곳이고, 그리고 그 실제로 거기가 무엇을 하던 곳이냐면은 한국 평창처럼 저 동계올림픽 최초의 동계올림픽인가 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름 시즌에는 특히 스키를 못 하잖아요. 그럼 뭐를 하냐면은 트레킹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트레킹하고 암벽 이런 산악에 관련된 거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여름에는 트레킹 및 그 산악, 겨울에는 저거 스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를 두 번인가를 여행을 갔었는데 한 번 그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갔었을 때 그 한국 그 있죠, 이렇게 암벽 타기 여자 뭐 여제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무슨 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 왔었던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암벽 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름에는 또 완전히 이제 암벽을 하시던지 아니면 트레킹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하나의 성지처럼 되고, 겨울에는 스키 타는 분들, 그러니까 1년 365일 거기는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도시들도 있다. 한국 평창이라고 그렇게 못할 거 없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관광의 경제적 편익이죠. 자, 그래서 지역 주민의 수와 남녀의 비율을 가지고 관광의 경제적 편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되면은 남녀 비율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 관광이라는 산업은 여성들이 취업하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성들을 많이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지역 총수입에서 관광 수입의 비율이 어떠느냐? 관광 수입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은 줄어들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의심해야 돼요.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 수입의 비율을 본다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광의 경제적 편익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죠. 결국은 수익적인 거, 돈, 수익적인 거. 근데 이것도 직접적 수익, 간접적 수익. 두 번째는 왜 일자리. 이렇게 보는 게 경제적 편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편익이라는 걸 봤을 때 일자리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고 수익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면 분명히 그 지역은 하나의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리부터 쓰레기 처리, 과밀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있어 갖고 녹화를 하는데 한 시간이 있어서 한 번 끊고 갈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요건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한번 끊고 하는 겁니다. 관광이라는 것을 했을 때 UNWTO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지역 주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지역 사회, 그러니까 관광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누구한테, 관광객한테 미치는 게 아니죠. 지역 주민한테 미치는 거. 그리고 관광객의 만족도 당연히 보는 것이고, 또한 뭘 본다? 지역에 관련된 거는 뭐 지역 주민, 경제적 편익, 아니면 지역 사회,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계절성 같은 경우도 눈여겨 본다. 자, 계절성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광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계절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광 어떠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이제 뭐죠? PPT가 아니라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고 갈게요.